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럼 앞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IMF의 2020년 세계경제 전망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대체 이 내용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저는 오늘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짧은 시간 안에 한 15분 정도 동안에 제가 목표하기로는 그 동안에 짧게만 전달해 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주요한 골자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준비한 것이고요. 이 부제가 중요해요. 세계 경제 정말 위기 오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위기 온다, 뭐 위기설, 세계 경제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조장하고도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IMF, 월드뱅크, OECD, UN, WTO 이런 세계 주요 경제 기구들의 전망을 들여다보면 2020년 반등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위기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제를 깔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간한 그 2020년 경제전망 책에 시작하는 그 첫 문장,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다. 경제라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누군가는 위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제 말도 아니고 IMF, 월드뱅크, OECD, UN 그리고 WTO 이런 세계 국제 기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맞겠다. 누구의 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이런 시그널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세계 주요 기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구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주요 기구들의 전망과 분석을 거의 브리핑해 드리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제가 주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세계 경제는 주로 이런 국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주요 기구들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짧게나마 IMF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IMF가 발간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제가 경할먼 여러분들께 꼭 이 보고서는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4차례 발간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이 중에 중요한 게 4월과 10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지금 이 보고서를 1월 달에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최신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추정을 개선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따진다면 4월과 10월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먼저 경알못을 위한 생기초. 이 부분 전문가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생기초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한 1년 전인가요? 그때도 IMF의 경제 전망을 제가 소개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제가 어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서 그중에 항상 제가 핵심이 되는 페이지가 뭐다? 10페이지다. 요 페이지다. 근데 이거를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또 처음 대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잘라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전망, 이게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IMF는 세계 경제를 두 개로 쪼갭니다. 권역을 어떻게?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AE라고 합니다. 그냥 선진국 (Advanced Economies) AE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라는 표현을 써요. 월드뱅크는 EMD라는 축약어를 많이 쓰고요. 그냥 IMF는 그냥 EM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AE와 EM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 선진국 경제 성장률, 신흥국 경제 성장률 되셨죠? 그럼 이 선진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 밖에 여러 선진국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흥국들이 있는데 신흥국들의 주요 나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아세안5도 있고,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그러니까 주로 브릭스와 아세안5 이 정도로 주목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했느냐 보시면 2018년이 3.6%. 근데 2019년이 3.0% 떨어지죠. 올해가 저점이다. 2020년은 뭐예요? 3.4입니다. 근데 이 값은 뭐냐? 지난 7월에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4월에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했던 경제전망 보고서 그때 전망했던 숫자보다 얼마만큼 달라졌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7월 달에 전망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0.2%포인트 뭡니까? 0.2%포인트만큼 하향 조정했다 이 뜻이죠. 그리고 2020년 전망치는 0.1%만큼 하향 조정했다. 다시 말하면 7월에는 3.0이 아니라 3.2로 전망했고, 또 2020년 경제 성장률을 3.5로 봤다가 하향 조정한 거다. 되셨죠? 결국 3.0, 3.4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존 전망보다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00m 전방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얼굴이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가까이서 와 보니까 별로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점점점 근래 시점에 와 보니까 우리 2019년 세계 경제, 2020년 세계 경제가 더 나빠 보이는 거 점점 그 시점에 와서 볼수록.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그래도 장기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조율될 줄 알았는데 당장 와서 보니까 계속 장기전이 된다든가 협상의 조짐이 없다든가 이렇게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선진국 그룹과 신흥국 그룹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해독법인 거고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은 제가 숫자를 짚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슈, 왜 이렇게 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나 유료 강연 뭐 이런 데서는 3-4시간 녹화까지도 하니까 그런 시간엔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리지만 이 시간 안에는 그걸 다 말씀드릴 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숫자를 주로 짚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은 자 보세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8, 2017년이 근래 들어 최고 호황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2018년 조금 하락하죠. 그리고 2019년은 3.0%로 완전히 저점을 맞이합니다. 저점.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뭐라고 했습니까? 부제를 결정점이라고 했잖아요. 결정점. 하강 국면이 명확한 시점.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이 저점입니다. 물론 2020년 반등해요. 반등하지만 그 반등세가 너무나 미약해서 무슨 반등이야 이렇게 여러분 체감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그 얘기 믿지 마세요. 위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위기라고 하는지. 미중 무역 분쟁 장기전이 되는 건 맞지만 더 격화되진 않습니다. 더 격화될 수는 없어요. 2019년이 가장 격화되던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되셨고요.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마도 신흥국 그룹,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EM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선진국 그룹, 뭐라고 했죠? AE. 이 두 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그룹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세계 경제 전망,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2019년이 하락 국면이다. 그리고 2020년엔 반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기존 전망에 비해서 뭐 한 거예요? 하향 조정해왔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이거를 두 개 권역으로 쪼개보면 선진국 그룹은 더 안 좋다. 그리고 신흥국 그룹은 선진국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안 좋게 흘러가는 것 이상을 상쇄시킬 만큼 그 이상으로 반등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진국 그룹, 주로 IMF는 선진국 더하기 중국을 표현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그룹 더하기 중국. 이 그룹 4개의 권역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하강 국면을 맞이하는데 하강 국면을 맞이하는 선진국 경제를 이 평균을 깎아먹는 아이들 이들을 대신할 만큼 상쇄할 만큼 신흥국들이 반등한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하는 신흥국에 집중하시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에서도 그랬고요. 반등하는 신흥국.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 그 20가지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등 신흥국입니다. Rebounding Emerging. 반등 신흥국에 주목하라. 투자 관점이든 글로벌 공급사슬 전략이든 아니면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찾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상하는 신흥국을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더 깊게 들어가긴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이유는 선진국 때문만이 아니라 신흥국이다. 그럼 어쩌면 내년 위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코끼리가 있으면 뒷다리를 부여잡고 이거 봐, 다리가 지금 상처가 났잖아. 위기 온다. 아니거든요. 나머지 다리는 더 튼튼해지거나 힘이 더 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반등한다는 거죠.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 반등은 선진국으로부터가 아니라 신흥국이다. 아마 이 영역은 안 들여다보고 이 영역만 들여다보면서 위기설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요약한 거예요. 선진국 2.3, 1.7, 1.7 안 좋아요. 2019년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안 좋아지는 이유가 미국도 안 좋고요. 그죠? 유로존도 안 좋고요. 1.2, 1.4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본은 0.8, 0.9였는데 그마저도 안 좋아서 0.5로 하락합니다. 2020년 선진국 그룹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신흥개도국은 크게 반등한다. 4.5,
3.9에서 2019년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4.6으로 반등한다. 되셨죠? 중국은요. 6.6, 6.1. 근데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020년 들어서 드디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5.8, 6%포인트를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최초로 맞이합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에도 전망했고 4월에도 전망했고 7월에도 전망했는데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6% 밑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의 IMF는 좀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이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슈, 첫 번째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오브 4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룹 오브 4. 그러니까 4대 그룹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룹 오브 4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이나, 유로존, 일본, 미국. 근데 이 순서도 중요해요. IMF가 차이나를 맨 앞에 뒀다는 얘기는 이 그룹 오브 4의 경향성이 주로 누가 더 강하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강하다. 안 좋다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2018, 19년 사이에 19년에 저점을 맞이하고 20년, 21년, 22년 반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반등하는데 누가 안 좋다? 그룹 오브 4. 이 네 개 권역은 안 좋다 더. 이게 집중입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위기설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아니면 나의 투자 대상이 이런 네 개 권역에 초점을 두었었다면 이런 나머지 rest of world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다. 이 월드 경제 성장률 이 전망치에 이 네 개 권역을 제외하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무역이 많이 침체되고 있다. 이게 2019년에 저점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라고 IMF는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특히 산업재, Machinery and Equipment.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Machinery and Equipment는 소위 산업재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재. 우리나라 수출을 산업을 품목별로 구분하면 지금 품목 관점이에요. 품목별로 구분하면 산업재, 중간재, 소비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소비재를 직접 소비재, 내구 소비재, 반내구 소비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직접 소비재는 소위 식료품 같은 거, 직접 소비되는 거, 단기간 안에 소비가 마무리되는 거. 내구재는 뭐야?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되게 오래 가는 거, 듀러블 굿. 그죠? 반내구재는 의류나 이런 것들, 중간적인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보면 내구 소비재가 크게 꺾였고 또 더 중요한 건 산업재, 머시너리 이퀴먼트에 대한 스펜딩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요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래서 2019년이 저점을 형성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요? 아껴요. 투자를 더디한다. 수축된다. 위축된 경제예요. 그런 과정에서 심리가 기업 심리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산업재의 무역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경제다. 그리고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경기가 안 좋겠다라고 한다면 내구재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줄입니다. 직접 소비재, 반내구 소비재는 사실 심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이해 가시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쌀 소비를 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휴대폰 살까? 아, 경제 어려워. 나 좀 고용 상황이 불편해.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 좀 깨졌더라도 이 핸드폰 그냥 한 1년 더 써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취업이 됐어요. 나의 심리적인 경제가 좋아지면 과감하게 차 한 대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내구 소비재가 위축되는 겁니다. 근래 들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있지만 뭐 근래 들어서
가장 저점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게 2019년 경제가 저점을 형성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IMF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가 2019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긴축의 시대라고 했어요. 2020년부터는 무슨 시대다? 완화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2020년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전환점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대전환을 20가지로 주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준금리 인하로의 전환.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기조였다가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인하해 나가는 기조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근데 금리가 변화하면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가 바뀌면 물건의 가치가 반대로 역행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 어떨 것인지. 과거에 처음에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더 인상하려고 들었어요.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 2019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봤던 이유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기조가 바뀝니다. 2019년 3월 들어서 하락시키는, 하향 조정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전망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려다가 다시 확 낮추는 그런 느낌으로 이 전망치가 바뀌고 있다. IMF가 바라보고 있는 통화정책 의사결정. 미국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도 봐야 되죠. 그래서 주요 정책 금리를 보면 미국도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낮췄다면 나머지 나라 유로존도 기존의 점선처럼 봤다가 더 내리는 방향, 영국도 더 내리는 방향.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 선진국 그룹들이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요 신흥국들은 어떨까? 신흥국들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렸고 다른 것들도 많이 조정하죠.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요. 자, 터키도 계속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이었다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도 계속 인상만 해왔다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브라질도 이렇게 하다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죠? 계속 유지만 하다가 내리기 시작. 아르헨티나만 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통화정책 기조. 수많은 신흥국들도 같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이미 시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지만 IMF가 바라본 세계 경제 그리고 주요 이슈들 몇 가지만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과 함께 IMF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다운받아 보십시오. 근데 보고서의 무게가 좀 무거워서 어느 정도 잘라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참조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조하시고 위기 온다, 위기설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경제를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이 잘못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를 객관적으로 먼저 들여다보고 여러분 의사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